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또 모셨는데요. 봉영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그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협상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그 시한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란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중동 내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란 측에서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월 1일에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이 정부 간의 협상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6일까지 이란이 사실상 무조건 항복을 해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으름장을 놨거든요. 이제 3월 초가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어떤 합의를 이끌을 수 있다면은 양측이 이제 체면을 챙기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미국의 군사 행동은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은 정말 중동에서 지난 6월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긴장 상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폭탄이 점화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폭탄이 떨어지면서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한 나라인지를 아마 여실히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재 중동에 대규모 미군 이제 전력이 집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옴과 동시에 이란 역시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측 모두 이렇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들이 오늘 26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협상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협상에서 과연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란 측으로는 많은 양보를 했다는 것을 서방 언론 그리고 중동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란이 인정하고 있는 농축 정도가 우라늄이 60%거든요. 네. 그럼 이제 무기화 될 수 있는데 이것을 20%까지 내리겠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농축체로 앞으로 이란은 핵 연료 농축을 하면 안 된다. 여지를 두지 말아라 네, 이런 하는데 얘기죠. 서방 언론에 대해서 미국 측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농축제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건 주권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희석화를 하겠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IAEA를 통해서 계속 보면은 이란이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핵 원료를 쓰는 것을 알 테니까 미국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6월에 정말 그 폭격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신정 정권도 민중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무조건 항복을 다 받아야 된다. 끝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국방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하면 이건 치명적인 미국의 타격이 될 것이다.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가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은 그 책임은 오롯이 트럼프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이 왜 쇠퇴했습니까? 그리고 왜 미국 국민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선택했습니까? 그것은 2000년대 9.11 테러 공격을 받고 부시 행정부가 20년 동안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을 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계속 증진시켰는데 그것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그 재정 위기로 다가왔고 거기서 미국은 쇠퇴하고 태평양이 무주공산이 되니까 중국이 부상했죠. 그 위기감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라는 정치 지도자를 2번이나 선택했는데 미국이 정신 차려야 된다. 미국을 우선주의를 해야 된다 했는데 트럼프가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 대통령 믿었는데 반대로 가네. 그래서 아마 11월 중간 선거에서 표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다고 보세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국제 경제 비상 대권 법안도 위헌 판결을 냈기 때문에 지금 차후 조치 플랜 B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은 준비가 돼 있어요. 정말 맞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이 신정 정권 미국한테 어떻게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는가 해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코피 작전이라 그러죠. 우리는 네. 소규모 군사에서는 이란 코피만 흘리겠다 하는데 엄청나게 지난 6월부터 맞았는데 코피 한 방 맞고 또 가만히 있으면은 이란 민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것을 신정 정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린 코피만 때렸는데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을 날릴 거고 남쪽으로는 걸프만에 있는 미국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권을 잃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란의 준비 태세를 미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냐 아니면 이 사태가 이제 좀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확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진단하고 계신가요? 확전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극적인 타협, 협상 타결로 3월 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조심스러운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하죠. 이름이 트럼프지 않습니까? 네. 하프로. 그래서 포커 게임에서 트럼프 카드면 이긴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절대 네. 후퇴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체면을 차릴 정도의 이란이 양보를 한다면은 유예라는 걸 잘 택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면 항상 유예죠. 네.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는 베리베리 그레이트 뭐 성공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포장하면서 이스라엘 달래기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워낙 법이 필요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국제법을 위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의 앞으로의 어떤 그 그림들을 잘 살펴보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란이 이제 원래는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럼 이제 농도를 낮추는 절충안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미국이 이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이고 향후의 그림을 어떻게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JCPOA 포괄적 공동 대첩을 무효화했기 때문에 이란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농축을 다시 60%까지 올린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미국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JCPOA가 가동되고 있을 때는 이란의 농축 수준을 3.67%까지 제한했어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3.67%를 목표로 하던 것이 이제 60%를 허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란이 제한하고 있는 것은 60%에서 20%로 낮추겠다. 근데 이란과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은 이거는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20%는 아직도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3월 초까지 미국과 이란이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협상안이 타결되려면은 20%보다는 3.67%에 가까운 수준의 이런 농축을 희석화시키는데 이란이 합의하는 그런 타결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슈들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란에 대한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뭐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뭐 강경한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겠죠. 항공모함 2척이나 그 걸프만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 이 수준은 2003년에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기 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군사력을 과시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호락호락 이제 후퇴하기는 사실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모든 미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국정연설장이기 때문에 절대 후퇴는 없다. 강경 메시지를 반복하겠죠. 하지만 또 협상은 정보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란 측에서는 이미 올리브 가지를 이제 내세웠거든요. 이란은 상징적인 수준의 핵 농축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 입장에서도 뭐
농축은 이제 주권적 권한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 때와 비슷한 정도로 이란이 핵 농축에 대해서 큰 양보를 했다는 것을 얻어낸다면은 절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물론 이제 핵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국가의 권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힘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란이 이렇게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맹주가 되기 위해서는 핵 능력을 보유해야만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이런 정치적 판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이란은 북한과 비교할 때 핵실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핵무기를 생산할 의도가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NPT 핵 비확산 조약 1968년 조약을 보면은 핵 연료를 무기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핵 연료를 평화적으로 전기 생산에 사용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내세우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우린 북한하고 다르다. 핵실험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구박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전기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이제 할 말이 있는 것이죠. 한번 그 한 차례 북한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실험을 하는 그 상태에서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어서 미국이 그렇죠. 이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등장합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이 이제 자국 공군 기지를 이란의 공격 거점으로 활용해도 되겠느냐라는 트럼프의 이제 이런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라? 영국 보소? 이런 그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과 영국 간의 갈등이 조금 더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인데 이들 관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직 그렇다고 해서 뭐 영국과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우방 관계가 네.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영국 입장에서는 소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을 때 유럽 국가들이 반반으로 갈렸어요. 왜냐하면 유엔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내세웠던 그 전쟁의 명분이 없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부와 미국을 9.11 테러 공격한 알카이다와의 연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이라크 내에 비밀 핵시설이 있다는 것도 증명이 안 됐다. 근데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전쟁을 미국이 하려고 그러니까 유엔은 여기에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증거가 없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도 참전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영국만 미국 편을 들어줬거든요. 네. 그때 블레어 내각에서. 그다음에 갔더니 유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뻘쭘해진 미국 행정부가 그다음에 전쟁 명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라크 내 민주화를 이루면은 이라크와 미국은 영원한 평화 속에 산다. 그래서 들어갔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블레어 총리가 그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젊은 총리였는데 젊은 정치인으로 미국의 푸들이라는 비판을 받고 실각을 했어요. 미국의 그다음에 영영 정치계에서 이제 매장이 됐죠.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국도 함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지를 사용해 해달라 했을 때 예전의 실수를 반복할 그런 리스크를 받기는 힘든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뭐 안 도와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인 타결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좀 돌직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기차를 좀 한 번 제어를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영국이 하고 있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이제 영국 정부의 이런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 보복할 수도 있다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차고스 제도 협정이 외교의 아주 핵심적인 군사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서 영국의 인도양 차고스 제도 반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 순순히 협조를 안 하니까 네. 쓸 수 있는 불이 카드를 났어요. 네. 찾아보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SNS 올려가지고 여론을 이제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런 영토 반환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고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은 정반대거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그린랜드도 미국이 합병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북극이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해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이 지금 예전보다 많이 드나들게 됩니다. 37% 이상 운송량이 늘어났고 그린란드에 미국의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고 미사일 방어 기지를 배치해야지 러시아와 중국을 군사력으로 견제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또 그린란드의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8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미국에 있는 히토류 매장량과 그린란드의 히토류 매장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고 있어요. 중국이 1등이죠. 네. 그래서 히토류라는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과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 마지막에 철회를 했죠. 그런 입장을 계속 정당화하려면은 어느 나라든지 영토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을 비판하고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하겠다는데 감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영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럼 단독적으로 그냥 단독 행동을 강행을 할까요? 아니면 영국의 이러한 그 제재 속에서 반대를 수용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가게 될까요?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속도 조절 쪽으로 크게 보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비유를 드려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왜 오락실에 가면 그 두더지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 뿅망치로 치는. 그 두더지들이 잠잠하고 서로 눈치를 볼 때는 한 놈만 이렇게 머리를 보니까 딱 치고 내려가면 관리가 되는데 그렇죠. 여기저기 하다 보면 망치 두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네. 것이죠. 지금 난이도가 그 정도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높아지고 있죠. 네. 중국만 때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전통적인 동맹국가, 협력국가라도 각을 세우고 불편한 관계거든요. 이제 콜롬비아까지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마두로 대통령 부부까지 체포하고. 근데 아버지 부시 때도 파나마에 들어와서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파나마에서 노리에가 체포 이후에 파나마 정국을 안정시키는데 미국이 주둔을 했어요. 그때 미국이 파견을 해야 됐던 병력이 지금 주한미군 규모와 같은 규모입니다. 2만 5천 명 정도. 근데 그때 파나마에 비하면 베네수엘라는 더 큰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숫자로 보면은 파나마의 2배고 영토는 6배인데 다시 한번 주한미군 규모의 미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콜롬비아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이후에 정국 안정을 꾀하면서 또 영국과 대척을 지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대규모 군사교육을 하면서 3월 말에 시진핑 주석과는 다시 미중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입을 할 여력이 있는 것인가. 이 두더지가 너무 많아졌고 네. 계속 머리를 들고 있는데 망치를 두드리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드셨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체력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도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슈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판은 본인은 터지고 그런 있어요. 걸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자기는 인지 능력이나 나는 최고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자랑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 선거 때 그러면 건강검진을 내라 했는데 본인 주치의가 그것을 냈는데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수치로 된 게 아니라 네. 그냥 서한으로 썼어요. 나는 개인 의사로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걸 증명한다고.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에서 사실 내가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쓰라고 트럼프가 얘기해서 그냥 써서 냈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어졌네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하게 이제 이 벌려진 판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지금 뭐 말씀해주신 이런 영국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필터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내에서도 삼국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 간의 협정을 재검토하면서 캐나다를 배제한 새로운 무역 협상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가 좀 눈엣 가시였나 봐요. 그렇죠. 그 카니 총리가 아주 반미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랬죠. 이번 민회 안보 회의에서도 그랬고 이제는 미국을 디리스킹 해야 된다. 중국 디리스킹하는 시대가 아니라 미국이 모든 불안정성의 원인이기 때문에 캐나다를 비롯한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존심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밀라노 동계 올림픽 때 전통 아이스하키의 강국인 캐나다를 미국이 이기고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거에 또 의미를 뒀나요? 네, 굉장한 의미를 네. 뒀죠. 지금 백악관 그 SNS 사이트 가보시면 그 얘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아무리 미국한테 도전해봤자 봐라. 아이스하키에서도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 국제 경제 비상 대권 법안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수혜국 중에 하나가 캐나다입니다. 중국과 더불어서. 결국에 가서는 캐나다에 대해서 부과했던 이런 일방적인 관세의 정당성이 없어진 것이에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데는 국가 위기가 있기 때문에 발동을 했다. 이것이 주장이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위기였냐? 국경 보안, 특히 미국의 약 15만 명을 죽이는 위험한 마약 펜타닐이 밀매되는데 캐나다 정부와 멕시코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목이었어요. 근데 그 무기를 이번 연방 대법원 위헌 판결이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이 굉장히 유리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재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일단 한 박자 쉬고 이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어떻게 수용하면서 다시 한번 캐나다, 멕시코를 압박할 건지 플랜 B를 지금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플랜 B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미국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핵심적인 요소로 시장에도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호 관세가 사실상 이제 무효가 된 상황이잖아요. 뭐 캐나다도 이런 그 흐름을 타고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제 이런데 가세를 더해서 마크 카니 총리가 이제 일본을 이번 주에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미국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캐나다가 방문한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글쎄요, 그 같은 뭐 처지에 있는 나라긴 한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어떤 이제 경제 협력의 방안을 합의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연방 대법원의 2파 국제 경제 비상 대권 법안 위헌 판결은 이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도 긍정적인 뉴스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중됐다고 봐야죠. 그런 와중에서 일어나는 캐나다와 일본 간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있겠지만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를 너무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면에서 볼 때는 캐나다와 일본의 최소 공통 분모는 히토류를 비롯한 희귀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히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에 대해서 가장 처음 피해를 본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2012년에 일본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센카쿠, 중국이 다이오따이라고 부르는 섬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국내 그 재판을 하겠다 했을 때 시진핑 정부가 센카쿠는 일본 땅이 아니라 중국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국 어선 선장에 조기 귀환을 요구하고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죠. 그다음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잠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굴욕적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선장을 귀환시켰고 그때 선장이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면서 V자를 그렸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이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췄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캐나다도 중국에 대한 이런 히토리 의존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왜냐하면 미국도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분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나서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저희는 보겠지만 카니 총리와 함께 사진을 찍는 다카이시 총리의 웃음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도 함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상호 관세가 사실상 이제 무효가 된 상황인데요. 이제 IPA 그러니까 국제 비상 권한법에 대해서는 이제 무효라는 판정이 났는데 조항별로 좀 다른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01조도 있었고 122조도 있었고 201조도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조항을 골라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은 122조를 동원해 가지고 15%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122조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이파와 같이 무제한으로 무기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파는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거는 무제한으로 뭐 중국에 대해서는 14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15%가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위헌 판정 나오고 10% 하겠다 한 다음에 누가 옆에서 그랬나 보죠. 각하 5%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로 다음날 네, 올렸어요. 좀 팔랑기가 아닌가. 네, 하는 거기까지입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파에 비하면 15%까지예요. 그리고 150일까지입니다. 150일 지나고 나서는 연장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150일 지나고 나면 어떡하냐 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무역법 301조를 동원하겠다. 근데 301조는 국가 위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관행이 있고 그것이 증명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야 돼요. 2024년에 중국이 이제 선박제조에서 정보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라든지 유럽에서 뭐 구글이 잘못했다든지 구글을 차별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50일에 122조가 15% 끝나고 나면은 바로 301조가 그 자리를 메우고 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회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사를 했는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불공정 거래 없었다고 하면은 301조 발동이 안 되게 됩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왔을 때 이 301조가 1980년대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처음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회를 잘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관세가 1%도 안 되게 결정이 됐어요. 100%에서 1%도 예, 안 되는 예. 수준으로. 왜냐하면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거는 근거가 없다.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 의회에 설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기업들도 122조라든지 지금 팩트시트에서 우리가 합의한 게 15%지 않습니까? 그것이 150일 동안은 가동이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 기업이 301조의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이 301조의 타겟이 됐을 때는 의회를 이 조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5달간의 시간을 좀 번 거잖아요.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이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를 통해서 의회를 잘 설득하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뭐 각 정상회담들이 이제 오는 3월, 4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는 초청장을 보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를 했죠. 그랬죠. 근데 이번에 이제 9차 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면은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중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장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기가 없어졌거든요. 네. 중국에 대해서 때릴 수 있는 이파가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122조를 동원했지만 최대 1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력이 1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시진핑 주석은 125%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대미 관세. 저쪽은 125명입니다. 이 군사적으로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쭤보자면 카드가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관세율이 지금 다른 상황인데 이런 무역 협정들이 향후에 뭐 각 국가별로 번복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5%고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거는 경제 분야의 합의뿐만 아니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같은 중요한 방위 분야의 합의도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챙겨야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문제죠. 중국 145%인데 15% 내려라 이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 18%에 합의했는데 그러면 15%로 합시다. 얘기할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16%니까 15%로 합시다. 얘기할 근거가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15%고 안보 문제가 있으니까 현상 유지가 감정을 배제한다면 우리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향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카드를 만들고 꺼내 들어서 이제 발표를 할지 잘 지켜보면서 오늘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